자, 이어서 2부입니다. 불과 한 지난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출연자분들이 나오면 항상 우리 박 팀장님이 저랑 친해요. 예. 저랑 친해요. 제 인맥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 인맥입니다. 앞에 보신 분들이 답니다. 예. 네. 이번 주부터는 제 인맥에 알겠습니다. 예.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바로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아예 무슨 말씀? 네. 자, 오늘 교수님하고는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중국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중국 이야기를 주로 해보겠지만 사실 제가 약간 상처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방송할 때 박 팀장이 안 오셨을 때 그 친광 외교부장 예, 그 뭔가 사라졌을 때 외신들이 다 그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아나운서와 바람났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걸 취재했겠습니까? 예, 뭐 사라질만 하죠. 예. 저는 거기까지 취재가 안 돼요. 그리고 제 영역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외신들에서 그런 취재를 했더랍니다. 전해드렸더니 딱 댓글에 그걸 믿냐? 되게 상처받았는데. 아니 바람 나면 사라질만 합니다. 예. 상처를 받았어요. 어쨌든. 예. 근데 요즘에 그 인물뿐만 아니라 참 많은 그 시진핑의 어떤 남자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게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글쎄요. 그 사실은 이제 시진핑 3기 인맥들이 아무래도 시진핑 중심에 그리고 시진핑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 믿는 사람들, 네. 아는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통제 시스템, 뭐 인사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1인 체제 하에서는 잘 기능을 못 하잖아요. 네. 나는 저 친구를 믿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지켜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네.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친강 외교부장 같은 경우도 고속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 친강 주미대사였죠. 훨씬 그 사람보다 높은 직책에 있고 외교부장 감으로 여겨진 사람이 많았는데 갑자기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 국방부장 같은 경우도 리샹푸라는 사람인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제재 대상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네. 그렇게 그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해놓은 사람을 갖다 앉히면은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고 그 제재는 일방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앉힌 건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죠. 친강은 이제 불륜설, 네. 혼외좌설, 뭐 예측을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낙마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가 부패와 관련된 문제. 이제 이 부패는 뭐 부정, 불륜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가 건강의 문제입니다. 네. 건강이 이제 상하게 되면 되게 물러나는데 그 리샹푸 같은 경우도 중국의 급격한 군 현대화에 따른 다양한 입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네. 뭐 방산 비리 이런 네. 얘기가 나오듯이 그거와 관련이 돼서 아마도 부정부패의 그 본보기로 뭐 아니면 거기에 연루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이런 패턴은 계속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시진핑 개인의 또는 그 주변의 어떤 이 추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개연성은 많이 있죠. 아니 근데 그 보게 되면 뭐 2인자, 뭐 3인자, 뭐 4인자 뭐 이렇게 어떤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네. 근데 뭐 3인자가 뭐 없어졌다. 예를 들면. 네. 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뭐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보좌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믿고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예. 통치 안정성을 해친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정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1기, 2기를 지났고 이제 3기가 왔습니다. 예. 항상 그 1기 때는 그 전에 장저민, 호진타오 시스템과 동거를 했던 거고요. 시진핑 2기 때야말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 소위 반대 시스템에 의해서 얘기를 듣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시진핑 3기를 할 때는 어차피 얘기는 여기저기서 나오게 돼 있으니 완전히 내 인맥을 가지고 내가 꾸려 가겠다라는 게 3기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과 정이 통합이 돼야 되고요. 당연히 당 우세가 돼야 되고 또 결국은 중국이 항상 강조해온 통일 영도. 네. 당이 영도해야 되고 내가 다 짜서 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 정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상적인 어떤 선출 시스템이나 물론 형식적으로는 갖추지만 그런 부분이 생략된 채 소위 그 1인의 어떤 과도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 같이 검증된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룰에 따라서 올라왔다면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을 텐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친강 외교부장이 물러났는데 그 상급자인 왕이가 네. 정치국원 네. 그 회사 담당 정치국원이고 중국 서열 24위 안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위 직급을 겸직하게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강 외교부장이 낙마를 했으면 예. 다른 외교부장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후배가 와야죠. 예, 거기에는 또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왕이 외교부장한테 다시 맡기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승진을 했는데 다시 하급 직위를 맡는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난맥상이죠. 왜냐하면 외교부 내에도 부부장이 이제 차관이 있습니다. 예. 한 4명 정도 있고 그 중에는 장관급 차관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시진핑의 인맥 내지는 시진핑 눈에 아직 들지 않은 거죠. 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뒤처리 예. 내지는 또 왕이 외교부장은 어쨌든 9년 넘게 외교 무대를 책임졌으니까 네. 이렇게 돌발 사태에서 그래도 뒷수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통치의 연속성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통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치를 바라보는 네.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이게 좀 약간 불안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이번에 그 인사가 발탁됐던 것들 가운데 특이한 게 되게 많았었던 거잖아요. 사실 친강도 이 젊은 사람이 벌써 막 이런 그렇습니다. 거였었고. 네네. 근데 그 말은 결국 시진핑의 어떤 황제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신복을 심어 놓은 거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권력도 있고 네.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일사불란한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네. 나의 뜻을 잘 아는 주로 이제 비서라든지 음. 자기가 쭉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진핑은 복건성에서 17년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절강성에 있다가 상해 서기를 하고 중앙으로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 지방 경험이 많습니다. 그 지방 경험을 할 때마다 자기가 옆에 두고 오랫동안 봐왔던. 그러니까 전공 분야보다는 그 사람의 행정 능력. 그럼 시진핑 개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일사불란하게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다른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랬던 자신의 신복들이 잘려나간다. 이게 혹시 뭐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핵심 인물들이 시진핑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네. 그거는 뭐 완전히 자신의 신복이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정치국원이 원래 25명인데 이번에 24명을 뽑았어요. 근데 모두 다 신복은 아닙니다. 그중에 약 6명에서 7명은 그 전문 기술 관료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왕이 같은 사람도 강성 외교 때문에 네. 그 소위 전랑 외교로 네. 부르는 친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시진핑의 신복이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일부 환경 전문가들, 그다음에 일부 뭐 기후, 미사일 이런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완전히 신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정치국원이라는 24명 이 안에 거기에서 또 6명이 상무위원이 되고 7명이 상무위원이 되고 그 중에 1명이 총서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균열이 생기면 그거는 상당한 이 리더십의 본격적인 위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통제가 가능하겠죠. 지금의 어떤 시스템으로. 근데 이제 그 밑에가 보통 우리가 이제 중앙위원급이라고 그럽니다. 네. 중국의 중앙위원들은 장관급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정위원과 후보위원을 합쳐서 약 400명 가깝습니다. 이번에 371명인데 이것도 어쨌든 그 시진핑의 내각이죠. 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는데 장차관급보다는 그 위에 사실은 정치국원은 그 위에 급이에요. 네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부총리급 정도 되는 거예요. 급으로 따지면. 그런 정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시진핑 체제 시스템 자체에 인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게 통치 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통치 안정성이 흔들리면 공산당의 통치 합법성이 흔들립니다. 당신이 왜 네. 저런 사람을 데리고 중국을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권은 되게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예. 혁명 정권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통성과 합법성이란 말이죠. 네.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이 당위성이 정통에서 나오는 거고 그 정통을 기반으로 합법성을 담보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 그 소위 통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거는 뭐 너희 공산당의 느낌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해봐라 하지만 이게 외신에서 보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그게 불신으로 계속 넘어갈 수도 그렇죠. 있고 예를 들면 정말 작은 통계 하나로도 이게 조작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면 뭐 덩샤오핑이나 장쩌민 또는 뭐 후진타오 같은 이 전임 주석들과 지금의 어떤 시진핑과의 어떤 차이점 또는 뭐 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가장 뭐 핵심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시진핑은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얘기하는 5번째 지도자입니다. 5번째 지도자고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나라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공산당이 만든 나라다. 이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국민당과 투쟁할 때 중국의 국호는 중화민국입니다. 그건 민주공화제 국가죠. 그리고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내가 바라는 시스템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자기의 이념을 펼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국가를 세워서. 그러면 중화민국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럼 중화인민공화국은 당연히 사회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에 훨씬 더 천착을 했죠. 그런데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서 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생산력의 최고 단계를 가지고 사회주의를 와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왜 그럼 그 단계를 거치냐? 자본주의는 네. 경제 발전한 건 좋은데 부익부 빈익빈 자본가만 잘 살고 이 소위 노동자는 못 사니까 분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분배를 고르게 하겠다.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공동부유입니다. 네. 모택동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런데 그 단계를 안 거치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덩샤오핑 때 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못 사니까. 네. 그래서 개혁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개방이라는 거는 시장경제국가, 자본주의 국가와 동거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시스템을 좀 바꿔야겠다는 뜻이고 개방을 한다라는 거는 주계장막에서 벗어나서
외국과 특히 미국이 짜는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결정판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그랬죠. 한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펼친 거고 그게 장점인 호진타오 이렇게 넘어오면서 개혁 개방이라는 큰 틀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주의성이 좀 약화되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서 일단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네. 그렇게 왔는데 그게 오면서 이제 시진핑한테 왔단 말이죠. 네네. 시진핑은 2012년부터 중국의 지도자가 됐고 그 전에 5년 동안 2017년부터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호진타워 원자파워 기간 동안에 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도 하고 소위 세계적 국가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도 중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G2라는 걸 얻게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시진핑 생각에는 중국식 발전 모델로도 얼마든지 서방과 대적하면서 중국의 힘을 세계로 투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중국몽이에요. 제가 이제 그 지금 질문하신 게 예. 덩샤오핑이나 장저민이나 호진타오는 국내 문제 해결에 신경을 썼어요.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할까. 그런데 시진핑 때 와서는 이 힘을 국제적으로 투사하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충돌이 시작이 그러네, 되는 거예요. 자, 투사를 하는데 그냥 놔두면 자본주의와의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먹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면서 이걸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다시 일정한 의미에서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부유론이 또 나온 거예요. 네네. 그게 원래 기본 그쵸. 방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부유도 그 자체가 나쁠 게 전혀 없죠. 그러면 공동부유라는 거는 새로운 신규 분야가 들어와서 파이가 커져서 공동부유해지는 방법이 있고 예전처럼 너는 자본가니까 네 거 내놔. 그걸 뺏어가지고 다시 재분배하는 공동부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바로 뭐를 움직였어요? 빅테크 기업들한테 그렇죠. 너희 돈 너무 많아. 내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방에서 아니 공동부유하는 건 좋은데 저게 부의 재분배더라. 가진 사람들 걸 뺏어서 하더라. 이런 이제 현상을 주게 된 거예요. 하필 또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그러니까 파이를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예. 거기다 또 봉쇄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해외와의 관계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나 좀 억울하다. 내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만 경제가 회복되고 그러면 다시 그 시스템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 중국에는 14억 인구에 약 9,800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고 나머지는 당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우리를 이끌고 있으니까 내 생활 수준이 옛날보다 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안보가 첫 번째고 두 번이 경제 발전 아니에요. 그런데 네. 중국이 안보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중국을 침략하려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경제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그게 그 백성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냐. 그래서 마오쩌둥 시대에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권력이 경제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진핑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옛날보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좋은 데다가 미국은 또 계속 압박을 한단 맞아요. 말이죠. 그리고 뭐 많은 얘기 나오죠. 이게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렸다. 일본은 돈을 많이 벌은 다음에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는데 벌기도 전에 잃어버릴 게 사실 없어요. 네. 예. 네. 뭐 국민소득도 뭐 12,800불 정도니까 그렇죠. 일본은 그 당시에 2만 불이 넘었고 지금으로 환산하면 4만 불이 넘는 시기에 소위 불황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버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조로한 거죠. 네? 조로. 일찍 늙은 거야. 아, 아직 꽃도 안 폈는데 먼저 늙어버린 거예요. 어.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요. 예, 예. 구조적으로. 그러면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구가 준다라는 거는 신규 인구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네. 부양 가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이 젊은이들이 벌어서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면 중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를 조금 바꾸면 네. 또 생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중국 경제 다 망했다고 그랬지만 저도 여기 나와서 부동산 그거 갖고 망하긴 어렵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도 네. 그런 거거든요. 아직도 일정 부분 통제 여력은 있다. 다만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당이 모든 걸 통제하고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향후에 중국이 생각하는 경제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렇게 그 봐야 되는 시스템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게 거예요. 완전히 바꾸긴 어렵죠. 예. 그러나 공간들은 예를 들어서 좀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중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채택했던 게 부동산 정책이란 말이죠. 네네. 가진 게 땅이니까 땅을 사용권을 팔아서 뭐 지방 정부의 40% 정도의 재정을 그걸로 담당했단 말이죠. 그 재정을 가지고 또 이제 뭐 자기네 인프라 건설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 부동산이 딱 막히니까 정부가 돈을 대줄 수도 없고 모든 지방 정부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과도한 부동산 규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과도한 규제가 뭐 세 가지 레드라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네. 뭐 부채율이 얼마가 되면 대출 안 해준다, 안 되면 상장 못한다 이런 것들을 너무 갑자기 세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니까 사람이 살 거니까 주택을 사람이 사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사는 그러니까 거주하는 네.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부동산 이 소위 그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것도 안 쓰는 거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일정 부분 구조 조정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운을 시켜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그 뭐 우리가 아다시피 6, 7, 8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 9월 들어가서는 중국 경제 위기설은 또 조금 들어가 버렸어요. 맞아요. 네. 이제 이런 겁니다. 부양책이 좀 나오게 되면서. 예, 뭐 완벽한 부양책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특별히 뭐 한 것도 없어요. 예, 예. 그냥 그 LPR 좀 풀고 예. 그러다 또 좀 동결했잖아요. 네.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바꾸냐 하면 이게 이 위안화 환율이 미국하고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 동결을 해가지고 이제 약세를 자금 못 좀- 빠져 나가게 그렇죠. 하려고. 약세를 좀 그러니까 막은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그 정도의 조정 여력은 있다. 그런데 이런 여력을 가지고 유지하는 건 가능한데 네. 이게 이제 경제가 진짜 세계적 경제가 되려면 이 기존의 경제 발전 방식에 약간의 수정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덩샤오핑도 그걸 한 거예요. 예. 덩샤오핑이 그걸 했을 때 마오쩌둥이 지하에서 야 이거는 사회주의가 아니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갖다 붙인 게 중국식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 중국식 사회주의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제는 중국식 현대화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예, 사회주의가 아니고 미국은 미국식으로 간 거고 어. 나는 이렇게 가겠다. 예. 그게 벽에 부닥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압박을 통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권력의 손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 되면. 어느 정도 그걸 유지를 했는데 지금 많이 안 좋아져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체제를 변화를 한 거다 변화를 주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게 이제 하나의 명분이 좀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좀 잘못됐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예. 공표하는 거니까 지금 한 10년 약간의 동안 고집을- 한 게 예. 그럼 당연히 고집을 부릴 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버텨서 넘어가면 내가 맞았다라고 또 거꾸로 선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도저히 물러나려고 그러지 네네. 않으니까 더 강력해진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것을 바꿔야지, 어떤 것을 수정해야지 이제 그 이 상황을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일단 예. 부동산은 아닐 거예요. 부동산 경기 해봐야 뭐 부채밖에 안 늘어난다는 거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산업별로 보더라도 뭐 반도체나 이런 이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 안 되고. 그리고 뭐 그 중후장대 산업은 뭐 철강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은 워낙 공급 과잉이니까 이거 계속 또 이제 그 좀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중후장대도 아니고 어디서 뭔가를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 지금 무슨 뭐 정책을 갑자기 바꾸고 중국 같은 항공모함이 갑자기 새로운 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규 투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데는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니까 신규 투자가 안 들어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반간첩법 같은 거를 더 강조하고 이러면 그건 들어오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자꾸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나와가지고는 우리 개방은 더 심화할 거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국내 기업 대우를 해줄 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하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반간접법 내세우고 대외관계법 이러면서 통제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는 지속 가능하게 서방 세계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네. 안 쓰고 오히려 저축을 한단 말이죠. 저축률이 막 40% 50%를 늘어가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소비를 계속 강조해서 돈을 돌리고 싶은데 국민들의 신뢰도 아직 못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신뢰를 얻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뭐 자기네 시스템을 깨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시진핑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이라는 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보다 뭐 더하든 덜하든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전 세계와 같이 호흡하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말로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로만 하고 한쪽으로는 아니 법으로는 또 네. 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행동이 거예요. 아주 그냥 노골적이던데요.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도 너무 노골적이었고, 너무 노골적인데. 네, 여전히 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거칠고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경제가 워낙 나쁘고 그러니까 홍콩 같은 데도 굉장히 잡았다가 약간 좀 또 풀어주는 모습이 약간 보여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면서 8월 달에는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이 조금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네. 중국 정부는 서방에서는 그렇게 안 보지만 우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하지 말라고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계속 올라가면 그게 이제 신뢰를 일부 회복할 수 있는 면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도저히 뭐 압박이 심하니까 물론 화웨이가 그 7나노를 장착을 했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진짠지 그 항상 수율이 중요하잖아요. 만들 수 있어요. 네. 그 EUV 아니더라도 DUV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거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혼자 돌파해서 자꾸 싸우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다른 서방 세계나 이런 데에 경각심을 더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부분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줘야 돼요.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비아디라든지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고는 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뭐 비틀든지 만들어서 서방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예.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이런 차원에서 네네. 어떤 조정, 미세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조금 그 분위기가 잡아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예, 거죠. 그 최근에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하고 또 러시아와의 여러 이제 외교적인 회담, 네네. 예, 미국이 또 계속 찾아가고. 근데 이제 러시아와 또 북한이 또 만나고 있고. 네네. 그럼 이제 중국이 어떤 중국의 스탠스가 지금 많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러시아와 북한과 만약에 붙게 되면은 고립이 되는 것이고. 네네. 예, 그렇다고 그쪽을 또 배제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께서? 글쎄 뭐 우리가 보통 뭐 북중러 이렇게 예. 하는데 사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다 중국하고 동- 러시아하고 예, 되게 안 친해요. 그러면 엄청 그거는 뭐 싸웠어요. 경쟁 관계에 있기 예. 때문에 원래 다만 이제 붙어 있는 나라끼리 친한 나라가 친할 없어요. 수가 없어요. 다만 북한과 러시아는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만난 네.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둘 다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러시아도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북한도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이 국제사회의 눈치도 보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두 나라는 하나는 전범 국가고 하나는 안보리 제재 대상 국가니까 미국이 나서서 도와줄 수가 없죠. 네. 바이든이 계속 시진핑한테 강조하잖아요. 절대 러시아 원조하지 마라. 저 북한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못 나서니까 예. 북한과 러시아가 둘이서 일종의 브로맨스를 한 거죠. 둘이서 이제 고립돼 있는 둘이 만나서 네. 지금 북한은 어쨌든 식량, 에너지,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핵 미사일도 갖고 있는 가운데 이 기술이 좀 고도화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아시다시피 재래전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재래식 무기가 필요한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러시아에 감히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에 둘이서 중국을 좀 우리 편으로 우리한테 더 가깝게 오게 하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큰 틀에서 이건 대미 연대와 관련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라는 국가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하는데 자기가 껴서 셋이서 군사 협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이유는 없어요. 전혀 없죠. 네. 그리고 나는 정상 국가고 그렇죠. 북한과 러시아는 비정상 국가인데 내가 왜 거기 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아는 친구로는 두도 괜찮은데 이 둘이 일진이야, 일진. 네. 근데 내가 일진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나토라든지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회의의 뭐 제도화, 정상회의 이런 것까지 나오는 가운데 그럼 북중러 구도가 쓰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중국의 생각은 조금 다른 거죠. 북한과 러시아는. 예. 그래서 군사 협력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또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데도 중국은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긴. 핵도 있고 미사일도 맞아요. 있는데 네. 거기다 무슨 뭐 핵잠수함 물론 그게 금방 져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하면 서해를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동해라고 본인이 또 그러는. 위협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컨트롤하는 국가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북한이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되면 컨트롤 안 영향력도 되니까. 떨어지고 그럼 이제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러 연대가 돼야 자신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당위성 한미일 뭐 나토가 우리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고 러시아도 공격하고 중국도 자꾸 왕따시키려고 그러니까 예. 우리끼리 뭉치자 이러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래 연대를 하는 건 오케이야. 네. 그런데 군사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나 서방과 적대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뭐 전쟁에서 패하고 푸틴이 실각하고 이런 거는 중국한테는 재앙이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로 러시아가 이제 뭐 붕괴하거나 네네.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미국이
일단 한쪽 끝을 정리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화살은 중국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이제 중국을 처리하자.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이 전장이 나네. 하나 저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 점은 러시아는 사실은 그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이 원유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가스 네. 팔아가지고. 근데 중국은 이미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을 무조건 코너에 못 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도 그 40%를 차지하는 밸류 체인의 공급망, 중국 공급망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새로운 거, 군사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압박하겠다. 그게 바이든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14나노 이하는 안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7나노 개발해버리고 그러면 더 세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것도 사실은 저렇게 발표하고 그러면 저것도 또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뭐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막 만들어서 미국에 대항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경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협력할 거는 협력하면서 하는 게 중국한테도 유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중국이 국제적으로 정치적 위상을 더 가질 수 있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예. 물론 뭐 시진핑이라는 중국 국가 지도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 어쨌든 북중러 구도를 만드는 꼭지점 역할을 중국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예. 양자 관계는 오케이입니다. 네. 중러 관계, 중북 관계, 북러 관계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중러 이 부분은 나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간에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니까 북중러가 강화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저는. 왜냐하면 그거를 딱 상대적으로 하기에 중국이 내가 왜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오히려 선택적 균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선택적 균열이. 그런 게 한중 얘기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역발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 외자 유치도 좀 받아야 되니까 이제 좀 우리 강경한 자세를 내려놓자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강경한 자세를 내려놓으면 인민들이 싫어해. 그래서 인민들을 좀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자. 라고 하니까 또 외자 유치가 안 들어. 참 난감한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균형을 잡아서 풀어가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내일 항저우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데 좀 어떤 만남이 될 것 같으세요? 그 물론 이제 개막식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가는 거고, 많은 이제 아시아 국가 원수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약식으로 만날 텐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G20 뉴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리창 총리를 만나줬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대응 차원에서 만나준다라는 것 자체가 한중 관계, 한중 소통 재개에 대해서 중국도 일정 부분 화답하는 면이 있는 거죠. 다만 의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중국은 국가 지도자고 우리는 총리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렇게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죠.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중국도 한국한테 발출하는 거다. 그리고 작년 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뭐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사실은 선문답을 하면서 유일하게 합의했던 게 우리가 고위급 대화는 계속하자. 그러면 사실은 뭐 국장 대화하고 외교부, 그다음에 차관보 차관 대화하고 외교장관 만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총리 상호 만나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연말에 한일중인지 뭐 한중일인지 3국 회의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최국이니까 그런 체면을 차려주는 거죠. 그거는 중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오기 때문에 일본 총리 그다음에 중국 총리, 한국 대통령이 오는 거거든요. 중국 총리는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3국 회의는 정치적 의제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 얘기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울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잘 되면 예를 들어서 한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또 뭐 직접 상호 방문해서 하기는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얼마든지 또 만나면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네. 뭐 만나야 한 20분 이상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상견례를 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재밌게 얘기 들었어요. 예. 북중러가 왜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쵸? 이해됐어요. 네, 이해했죠. 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요.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